나는 요즘 하루를 3번 산다. 새벽 5시, 7시 반, 그리고 밤 9시 반. 새벽 5시에는 내 몸이 먼저 깬다. 어깨를 굴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 안에서 모래가 비벼지는 소리가 난다. 30년 전에 장사한다고 무거운 박스 들던 때 쌓아둔 빚이 지금 갚아지는 모양이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을 본다. 아기 이유식 냄비, 소독해둔 젖병, 젖은 행주. 어제 밤에 다 해놨는데도 밤새 누가 와서 어지른 것처럼 늘 일이 남아있다. 물을 올리고 전기밥솥에 보온 불을 한 번 더 확인한다. 핸드폰 알람은 어젯밤 11시 반에 꺼버렸다. 자다가도 울음을 들으면 내 몸이 먼저 뛰어나가니까 알람이 무슨 소용이라. 7시 반이면 우리 손자가 온다. 아니, 온다고 말하기에 늘 급하게 때밀리듯 들어온다. 딸아이가 현관문을 철컥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미안해. 오늘 회의가 일찍이라를 중얼거릴 때 그 미안한 공기처럼 가볍고 나는 그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사위는 뒤에서 인사말만 던지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진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늘 바쁜 얼굴을 하고 산다. 바쁘다는 얼굴이 그들의 명함이자 방패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방패에 내가 매일 부딪혀 튕겨나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아기를 받아들면 제일 먼저 냄새를 맡는다. 젖은 기저귀 냄새, 우유, 신내, 땀 냄새. 생명의 냄새라고들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 그 냄새가 매일 반갑진 않다. 어젯밤에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파스를 2장이나 붙이고 잤는데 팔을 뻗어 아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뜩 소리가 안에서 난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뜩 소리가 같이 난다. 내 삶의 마지막, 조용히 나를 돌보고 싶던 시간들이 찢기는 소리. 아이를 눕혀 기저귀를 확인하고 엉덩이에 발진이 없나 들여다본다. 그 작은 살결 위로 붉은 점이 하나라도 보이면 내 죄가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한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바람을 잠깐 쏴준다. 아이가 가끔 그 바람을 좋아해서 킥킥 웃는다. 그 웃음에 내 마음도 흔들린다.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하다가도 이마 한쪽에 남은 갈색 기미를 보며 생각이 바뀐다. 근데 나도 좀 살고 싶다. 딸아이는 애를 맡기며 늘 같은 말을 한다. 엄마 조금만. 진짜 조금만. 우리 둘 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자리가 날 거야. 그 조금만이 벌써 6달째다. 처음엔 나도 함께 뛰었다. 대기 번호가 조금씩 앞당겨질 때마다 기뻐했다. 그런데 앞당겨지는 숫자만큼 내 무릎 연골은 뒤로 밀려나는 것 같다. 정형외과 의사가 그랬다. 어머니 무릎에 사랑이 너무 과해요. 농일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경고처럼 들렸다. 꾸벅꾸벅 졸다 깨서 물 끓여 분유를 타다가 뜨거운 김을 쐬고도 눈이 더 말짱해진다. 이게 내 삶인지 잠깐 빌려 사는 누군가의 삶인지 경계가 자꾸 흐려진다. 점심때가 제일 바쁘다. 이유식 냄비를 불에 올리고 젖병을 삶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 고무장갑을 끼고 기저귀 냄새를 치운다. TV에서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큰데 내 하루는 왜 이렇게 작게만 도는지. 드라마에서는 할머니들이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수다 떠는 장면이 잘도 나오는데 내 현실은 냄비와 아기 울음 사이다. 내 친구 영숙이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다. 요가 수업에서 땀 흘리는 셀카, 남이섬 은행나무 길.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하트를 누르다가 멈춘다. 부러운데 부럽다고 말하기도 미안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손주 보면서 사는 게 축복이죠. 축복 맞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예쁘다. 하지만 축복에도 무게가 있다. 내 축복은 요즘 체중이 많이 나간다. 나는 혈압약을 2알 먹는다. 아침에 1알, 밤에 1알.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한다. 어떻게 줄이나?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매일 폭발하는 미안과 서운의 충돌음이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애가 열이 올랐다. 체온계를 귀에 대니 38.6도.
평소 같으면 딸아이에게 바로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가방에 수건과 물티슈, 체온계와 보험증을 넣고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기사님이 내 품의 아기를 보고 잠깐 머뭇거렸다. 아이가 너무 끙끙거리네. 나는 거기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좀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아이가 내 목을 움켜쥐고 우는데 그 뜨거운 소나기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사가 링거를 꽂고 해열제를 넣자 금세 37도로 내려갔다. 안정을 찾고 나서야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회의 때문에 폰을 못 봤어. 그 미안해가 그날따라 칼날처럼 들렸다. 그 칼날이 내 자존심을 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오래된 상처들이 솔솔 피를 냈다. 나는 딸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내 어린 딸이 커서 어른이 되기까지 내가 본 건 얘가 늘 참고 애쓰는 뒷모습이었다. 대학 때 새벽 아르바이트하고 지하철에서 졸다 넘어져 무릎 가지고도 웃던 애다. 사이도 착하다. 착한데 착한 걸로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는다. 둘이 죽도록 일해서 집 대출 갚고 차도 없이 버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정이 팍팍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내 입에서 싫다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내가 한 번만 더 힘내면 얘네가 덜 힘들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데 한 번만이 하루만, 이번 달만, 이번 프로젝트만으로 늘어나고 내 달력의 빨간 숫자는 점점 내 몫을 빼앗아간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이 모든 걸 굶주린 마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내 모습이다. 내 안에 흔한 욕심 하나 있다. 아침 햇살 좋은 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1시간쯤 눈 감고 앉아 있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DJ 목소리에 웃음 한번 치는 것. 시장에서 제철 과일 2봉지 사서 집에 와 나를 위해 예쁜 그릇에 담아 먹는 것. 그게 뭐 그리 큰 욕심이냐고 묻겠지만 요즘 내겐 그게 사치다. 커피를 뜨끈하게 끝까지 마신 기억이 까마득하다. 늘 중간에 울음이 끼어든다. 깔끔하게 차려놓은 내 밥상은 한 숟가락 떠놓고 식탁 구석으로 밀려난다. 밥이 식어 굳으면 내 마음도 같이 굳는다. 아이를 재우는 오후 2시 반 내 하루의 유일한 빈칸이다. 그때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방바닥에 떨어진 사라를 주워 담고 나면 어느새 3시 반이다. TV를 틀어 재방송 드라마라도 보려 하면 아기 울음이 배경음처럼 들어온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드라마의 결말이 아니라 내 삶의 결말에 하나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엄마로만 불리던 내가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웃는 순간. 근데 요즘 나는 할머니라는 이름에도 제대로 익숙해지지 못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 내 이름을 놓을 자리가 없다. 가끔은 딸아이에게 말해보려 했다. 얘야 엄마도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말문이 열린 순간 딸아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먼저 보였다. 그 검은 그림자를 보면 내 입술이 나보다 먼저 멈춘다. 사위는 그러면 항상 덧붙인다. 어머니 다음 분기까지가 고비입니다. 그 다음엔 안정돼요. 회사 사람들이 쓰는 말은 참 공들여 만든 미래 같다. 안정될 거라는 그 미래가 언제쯤 현재가 될까? 나는 그 안정이 오기 전에 내 무릎이 먼저 박살나지 않을까? 은근히 겁이 난다.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기저귀 2팩과 물티슈 한 무더기를 카트에 실어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엄마가 말했다. 와, 할머니가 애 많이 보시나 봐요. 저희 할머니는 못 봐주신대요. 허리 아프다고. 그 말처럼 들리는 건 나쁜 할머니와 좋은 할머니의 이분법이다. 그 아이가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나는 좋은 할머니인가 나쁜 할머니인가. 누가 점수 매기지도 않는데 스스로 평가표를 꺼내본다. 거기에다 딱지를 붙이는 건 정작 내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다. 길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다. 예쁘다. 손주죠. 행복하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자동으로 미소를 짓는다.
네, 행복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행복에도 퇴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얼조린다. 밤 9시 반, 딸아이 내외가 아기를 데리러 온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늘 몸을 일으켜 희미한 미소를 만든다. 오늘 잘 잤어. 엄마가 잘 봐줬지? 딸아이의 목소리는 고단함을 숨기려 높이가 조금 올라간다. 사이는 장난을 건다. 우리 아들이 할머니 집 오면 너무 편한가 봐요. 그 말이 노무가 내 어깨를 한 번 더 누른다. 편한 게 문제라면 불편하게 해볼까? 그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심술이 가끔 머릿속에서 쑥 자라난다. 애를 안겨주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다. 장난감 소리가 사라지고 유모차 바퀴 자국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진다. 그때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쫙 뻗는다. 발끝에서부터 느리게 올라오는 수심이 오늘 하루를 정리해준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다. 내일도. 이렇게 하소연을 쏟아낸다고 해서 내일 아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이 말을 적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무작정 부탁받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노인 엄마다. 이 표현에는 비겁함과 사랑이 동시에 묻어 있다. 나는 비겁하게 어쩔 수 없이를 3번, 4번 되뇌며 내 선택을 합리화했고 동시에 사랑 때문에 그 합리화가 가능했다. 이 두 가지가 엉켜 있어 가끔은 스스로도 헷갈린다. 내가 지금 억울한지 아니면 뿌듯한지. 어느 날은 억울함이 이기고 어느 날은 뿌듯함이 이긴다. 이긴 쪽이 그날의 표정을 만든다. 솔직히 억울함이 이긴 날엔 딸아이에게 서운한 말이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너도 애 키워봐라는 말은 내 입술 바깥에서 맴돌다 사라진다. 왜냐면 그 아이도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를 뿐. 일하는 엄마는 늘 일터에서 아이를 키운다. 표를 뽑고 줄을 서고 회의에서 눈치를 보고 그 한가운데서도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5분마다 들여다보며 아이의 사진을 다시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기엔 너무 많이 봤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딸아이가 보낸 카톡을 열어보면 엄마, 오늘 사진 좀 더 보내줘라고 쓰여 있다. 나는 낮에 찍어둔 사진들을 고른다. 아이가 배밀이하다 턱을 바닥에 쿵 찍고 울다가도 장난감 오리 잡고 웃는 사진, 잘 먹고 잘 자는 사진. 사진을 보낸 뒤 하트 이모티콘을 누르면서 그 하트 안쪽에 고인 내 서운함을 덮어버린다. 그럼에도 경계는 필요하다. 그걸 알게 된 날이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오늘 회식이야. 늦어. 아기 좀 더 봐줄 수 있어? 그 말에 처음으로 내가 대답을 망설였다. 몇 시까지? 11시쯤. 그럼 내 약은? 하려다 말았다. 내가 먹는 약은 내가 챙기면 되는 거지만 약을 먹고 잠깐 졸다가 아이가 깰까 봐 무서웠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11시 반이 넘어서야 벨이 울렸다. 사위는 술 냄새가 났고 딸아이는 엄마 진짜 미안해를 연발했다. 그 말이 문턱을 넘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애야, 우리 규칙을 만들자. 그때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담담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 맡기는 시간, 데리러 오는 시간 지키자. 그리고 회식 있는 날은 오전부터 말해줘. 나도 내 일을 조절해야 하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방에 들어오니 다리가 들들 떨렸다. 큰 싸움이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나는 단잠을 잤다. 규칙을 만든다는 건 사랑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준비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 뒤로 딸아이는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애썼다. 못 지킬 때는 대타를 구했다. 사위가 반차를 쓰기도 하고 사위 쪽 할머니가 오기도 했다. 한 번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잡혀 둘 다 꼼짝 못하는 날, 딸아이가 유료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그날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지만 나는 일부러 웃으며 그 사람에게 집안 동선을 설명했다. 돌아가고 나서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비용은 우리가 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건데도 그 당연함이 돌아오기까지 6달이 걸렸다.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대기 번호가 드디어 내 이름 앞에서 멈췄다. 다음 달부터 등록 가능하단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 해방감과 허전함이 같이 밀려왔다. 이제 살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과 부딪혔다. 나도 참 우습다. 떠나보내고 싶다가도 떠나보내려니 내 하루가 텅 비는 게 두렵다. 내 하루의 소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아기 울음에 맞춰져 있어서 고요가 오면 귀가 먹먹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작은 시간표를 썼다. 월요일 오전엔 공원 걷기, 화요일엔 경로당 요가, 수요일엔 도서관, 목요일엔 시장 장보기와 나를 위한 요리 하나, 금요일엔 친구 영숙이 만나 커피. 시간을 적어놓고 나니 내 삶에도 아직 빈칸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 빈칸에 내 이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조심스럽게 설렌다. 그리고 시간표 밑에 이렇게 적었다. 손주는 사랑으로, 나는 책임으로, 딸은 약속으로. 우리 셋이 각자의 몫을 갖고 사랑을 나누면 이 사랑이 누구를 찌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나는 이제야 겨우 얻었다.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렇다고 내가 내일부터 천사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노인 엄마다. 허리가 아픈 날엔 짜증이 날 것이고 비 오는 날 유모차 밀며 한숨도 쉴 것이다. 누군가 요즘 할머니가 애 키워야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고래가 한번 뒤집힐 거다. 그래도 나는 안다. 하소연을 하고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 이 무겁고 예쁜 축복을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걸. 사랑은 노동이고 노동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을 말하는 게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가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나는 내 무릎이 가르쳐줬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는 또 다른 노인 엄마가 있다면 같이 숨 한번 쉬자. 우리 가끔은 분유 냄새 대신 커피 냄새 맡자. 가끔은 기저귀 대신 잡지책을 펼치자. 가끔은 아기 낮잠 시간에 우리도 낮잠 자자. 그리고 가끔은 용기 내서 말하자. 오늘은 힘들다. 그 말이 세상의 끝을 부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 말은 오히려 내일을 살게 하는 주문이다. 딸아이에게도 사위에게도 내게도 필요한 주문. 나는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뜰 거다. 물을 올리고 젖병을 확인하고 작은 발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내 시간표를 볼 것이다. 그 시간표 위에 나를 적어두는 걸 잊지 않으려 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가 사랑하려는 사람들도 덜 흔들린다. 이제 곧 아이가 온다. 현관문 앞에 작은 신발을 놓아두었다. 어제 주워온 낙엽을 말려 책갈피 사이에 끼워놨다. 언젠가 아이가 글자를 알게 되면 이 낙엽으로 계절을 알려주고 싶다. 가을은 이렇게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온단다. 그때쯤이면 나는 더 늙어 있을 테지만 그 사각거림 사이사이에 내 이름도 보일 것이다. 할머니 이전의 나, 엄마 다음의 나, 이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나. 그 나를 잊지 않으려 오늘도 이렇게 하소연을 적었다. 하소연은 투정이 아니라 기록이다. 기록은 내 편이 되어준다. 누군가가 그래도 손주 봐주는 게 축복이죠. 라고 묻거든 나는 이제 이렇게 답하려 한다. 그래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더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요. 한쪽씩.